일단 여기 보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부준위에 대한 핵전하의 영향까지 줄 쳤죠. 그리고 나서 가려막기, 유효핵전하, 침투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가려막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보세요. 리튬은 3번이고요. 소듐은 11번이고요. 포타슘은 19번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리튬은 안에가 플러스 3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 왜? 전자 껍데기가 어떠니까? 많아지니까. 얘는 첫 번째 껍데기, 몇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그죠? 첫 번째 2개, 두 번째 하나 있어요. 소듐은요? 안에가 플러스 얼마예요? 11이야.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두 번째 몇 개? 8개. 세 번째 몇 개? 하나. 포타슘은 19번이에요. 안에가 플러스 19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2개,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에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했을 때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사이즈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얘는 안에서 3이 땡기는데 11이 땡기고 얘는 19가 땡기거든. 껍질이 하나 많아지는 거 알겠어. 껍질이 하나 많아졌는데 여기서 일로 올 때 껍질 하나 많아지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안에도 플러스 8이나 커졌다고. 안에도 플러스 8이나 커졌는데 왜 걔네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껍질 수만 갖고 얘기하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근본 원인이 가리움 효과예요. 뭐가 뭘 가린다고? 안에서 내가 플러스 3의 아우라를 뽐내면서 바깥에 있는 거 막 잡아 당겨요. 근데 그 첫 번째 껍데기에 마이너스 얼마가? 2가 커튼처럼 플러스 3을 감싸고 있어요. 그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플러스 3 중에 마이너스 2의 커튼을 뚫고 나와서 실제 얘를 당기는 힘은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보면 얼마로 볼 수 있어요? 플러스 1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얘를 Z 이펙트, 유효 핵전하라고 불러요. 핵에 있는 전하 플러스 3이 다 제일 바깥 껍데기에 작용하는 게 아니다. 왜? 안에 누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커튼처럼 가리고 있으니까. 얘는 뭐냐 이거지. 얘도 플러스 11이 다 땡기고 싶다. 플러스 11이 다 땡기고 싶은데 뭐가 있다 바깥에. 2개, 몇 개? 8개. 두 겹으로 뭐가 감싸고 있다? 마이너스 10이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얘를 당기는 힘은 얼마가 될 것이다?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얘도 분명히 안에가 플러스 19라서 굉장히 센 건 이해를 하는데 실제 제일 바깥 껍데기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19 바깥에 뭐가? 전자 18개가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싸고 있다고. 이런 게 가리움 효과예요. 그래서 실제 제일 바깥에 걸 당기는 건 얼마다? 플러스 1이다. 따라서 원자의 사이즈 같은 거 얘기할 때 같은 족이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왜 껍질 수만 고려한다? 같은 족이면 유효 핵전하가 어떻다 볼 수 있습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해 가시죠? 이게 유효 핵전하를 만드는 이러한 특징을 뭐라 불러요? 가리움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더 그거 한 건 4S하고 3D는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거 보세요. 침투 효과를 볼 때. 1S가 이렇게 생긴 건 알겠어요. 근데 1S 말고 2S도 앞에 1S랑 겹친다고 말씀드렸죠. 보강 간섭한다, 상쇄 간섭한다 이런 거 갖고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P는 앞에 첫 번째 껍데기에 P 오비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껍데기에 P 오비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P는 혼자 나온 거예요. 실제로 얘네 그래프를 보면 ES하고 EP하고 누가 더 앞에 있어요? 주황색 EP가 더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S가 더 에너지가 낮다고 배우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EP보다 앞쪽에 1S랑 겹치는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침투되어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때 에너지가 더 낮을 수 있거든요. 4S하고 3D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래서 레벨 자체가 ES가 더 어때요? 낮다고 볼 수 있다고요. 이것도 무슨 효과예요? 침투 효과예요. 그죠? 이 내용이 가려막기 세 번째 줄, 각 전자가 다른 전자들을 어느 정도 핵 전하로부터 가려막기. 이게 원래 옛날 책에는 가리움 효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로 더 많이 알고 계시면 돼요. 가려막기, 그 옆에 가리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총 핵 전하를 전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핵 전하인 뭐로 낮춘다?
유효 핵전하로 낮추고 이 더 낮은 핵전하는 전자를 제거하기 더 쉽게 만든다. 그 밑에 1. 같은 에너지 준위의 다른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2. 내부 에너지 준위의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두 줄 내려가세요. 내부 전자들에 의한 가려막기는 외부 전자들의 Z 이펙트를 크게 감소시킨다. 이게 첫 번째에 나온 같은 에너지 준위의 그 전자 가려막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리튬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이 땡기잖아요. 플러스 3이 땡기지만 첫 번째 껍데기 때문에 실제로 바깥에 있는 전자를 땡기는 게 플러스 1이라 그랬죠. 그러면 베릴륨으로 가면 안에가 얼만데요? 플러스 4잖아. 첫 번째 껍데기 전자 2개, 두 번째 껍데기 전자 몇 개? 2개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를 땡겨질 때 플러스 4인데 베릴륨 플러스 이온, 즉 요럴 때 플러스 4인데 전자가 하나 있을 때 바깥 껍데기에 이거랑 그냥 베릴륨을 가지고 보면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를 땡기는 게 누가 좀 더 셀까요? 얘는 베릴륨이고 플러스 4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얘는 베릴륨 플러스야. 얘는 플러스 2가 몇 개를 땡겨야 돼? 2개를 땡겨야지. 얘는 플러스 2가 누구만 땡기면 돼? 하나만 땡기면 되잖아. 누가 좀 더 셀까요? 얘 땡기는 게 좀 더 세요. 그죠? 이건 각각 똑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들도 개수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이 되면 지들끼리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막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애들의 가려막기는 크게 얘기 안 하고요. 이렇게 유효 핵전하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건 안에 내부 전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같은 족이면 항상 어떻게 될 때? 밑으로 내려갈 때, 즉 껍질 개수가 커지면 무조건 원자의 반지름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 가시죠? 왜? 유효 핵전하는 비슷한데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밑으로 내려오셔서 침투 세 번째 줄이요. EP 궤도 함수, 즉 주황색 곡선은 대부분의 ES 궤도 함수, 즉 파란색 곡선보다 평균적으로 원자핵에 약간 더 가까이 있다. 그러나 ES의 방사 방향 확률 분포 봉우리 중에서 작은 부분이 1S 영역 안에 있다. 그러므로 ES 궤도함수에 있는 전자는 그것의 시간 중 일부를 원자핵에 매우 가까이 침투해서 보내게 된다. 그래서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침투는 ES 전자에 대한 원자핵의 인력을 EP 전자에 대한 인력보다 증가시킨다. 두 번째 까만 동그라미 침투는 1S 전자에 의한 ES 전자의 가려막기를 감소시킨다. 밑에 줄 그러므로 ES 전자를 떼어내는 데는 EP 전자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ES 부준위는 EP 부준위보다 에너지가 더 낮다. 밑에 줄 침투와 그 결과로 생기는 가려막기에 대한 효과는 하나의 에너지 준위를 다른 에너지의 부준위들로 갈라지게 한다. 두 줄 내려가세요. 같은 N값에 대해서 더 작은 L값은 더 안정한 부준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부준위 순서는 같은 껍데기에서는 S가 제일 낮고 P고 D고 F고 그 밑에 줄 ES가 EP보다 에너지가 더 낮고 3P가 3D보다 에너지가 더 낮다. 되셨죠? 오늘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양자역학적 모형과 주기율표인데요. 앞에 말은 멋있게 양자역학 들어가잖아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자 배치. 전자 배치를 하는데 그 전자 배치를 각각 원소별로 전자 배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랑 연관을 시킨다는 얘기고 걔네를 연관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걔네들 각 원소들의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 화학적 성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전자를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배우시는데 아우프바우 프린시플이라 해서 쟤는 싸움 원리라 그래요. 가장 에너지가 낮은 레벨부터 어떻게 가겠다? 쌓아 가겠다. 그러면 얘네들의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었느냐? 저번 시간에 배운 뭐예요? 가리움 효과랑 침투 효과. 그래서 제일 에너지가 낮은 애가 누구예요? 무슨 오비탈이에요? 부르세요. 1S요. 그 다음에 뭐요? 2S요. 그 다음에 누구요? 2P요. 그 다음에 누구요? 3S요. 그리고 누구요? 3P. 그 다음에 4S에 들어가고 3D에 들어가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20번 부근의 그 전이원소까지 하면 저기까지 순서를 외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각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간다는 얘기인데요. 후트의 규칙이라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4번 베릴륨은
1s의 전자가, 얘는 4번이잖아요. 전자가 총 몇 개요? 4개. 1s에 몇 개? 2개. 2s에 몇 개? 2개. 그죠? 5번 붕소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1s에 2개, 2s에 2개. 그 다음에 누구의? 2p라는 오비탈에 1개. 그죠? 6번 누가 들어가야 돼요? 6번 누구예요? 탄소. 탄소가 들어가려면 전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1s에 2개, 2s에 2개까지는 맞아요. 2p에 이제 전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보시면요. 수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붕소는 이런 애만 있을까요? 얘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얘는요? 이건 무슨 뜻? px, py, pz 세 개는 방향만 다르고 에너지 레벨이 같으니까 어디 들어가든 상관없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제일 앞에서부터 넣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얘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반반이라 그랬잖아요. 확률이. 따라서 얘를 내가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붕소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자성이 있는 곳에다가 붕소, 자기장에다 붕소를 쏘면 붕소 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나뉘든 아니면 이렇게 나뉘든 확률은 뭐예요? 반, 반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탄소의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px, py, pz 방은 몇 개인데? 3개인데.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죠. 아직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가 몰라. 그죠? 여기에 이제 전자 배치를 내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전자 두 개가 방 하나에 이렇게 스핀을 바꿔서 딱 꽉 채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핀의 방향이 어떤 애가? 같은 애가 저렇게 2개의 오비탈의 홀전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도 가능해요? 하나는 위로, 하나는 뭘로? 다른 방에 들어가는데 어디로? 아래로.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도대체 저 중에서 뭐가 될 것이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쏴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이번엔 탄소를 쏴요. 탄소를 쏘면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얘나 얘 같으면 주로 많이 휠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왜냐면 지금 두 개가 스핀이 어떻게? 반대되니까. 서로 상쇄돼서 거의 안 휘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학자들이 해서 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위아래, 즉 자기장에 의해서 휘어지는데 그 정도가 어떻게? 붕소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하게, 훨씬 더 세게 휘어지더라. 아, 결론이 뭐구나?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구나. 아니면 둘 다 어디로 들어가는구나? 아래로 들어가는구나. 즉 처음에 붕소에 어떻게 들어갔든지 간에 얘와 스핀의 방향이 어떻게? 똑같은 홀전자가 생기는 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사실은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뭐도 가능해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겠지. 여기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죠? 뭐가 되든 상관없겠죠. 3개 중에 2개의 홀전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이래서 훈트의 규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에너지 궤도 함수가 여러 개면, 즉 p오비탈처럼 3개, d오비탈처럼 방이 5개 이러면 가장 낮은 에너지를 주는 전자 배치는, 즉 가장 안정한 상태로 보이는 건 홀전자가, 즉 스핀의 방향이 어떤? 똑같은 홀전자가 여러 개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죠. 현상 자체가 이런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면요? 7번 질소로 가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1s에 몇 개? 2개. 2s에 몇 개? 2개. 이번에 2p는 어떻게 될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8번 누가 있어요? 산소. 얘도 1s에 2개, 2s에 2개. 2p의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누구요? 네. 이렇게 나가겠죠. 302페이지 가실까요? 양자역학적 모형과 주기율표 네 번째 줄이요. 전자 배치를 결정하는 유용한 방식은 싸움 원리에 기초한다. 제일 밑에 보면 그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기호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네.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만약에 이걸 써라. 그러면 요 파트를 이거는 전자를 궤도 함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궤도 함수 그림이에요. 각 오비탈을 저렇게 네모네모 상자로 표현해서 화살표를 갖고 이용하는 건 궤도 함수 그림이고요. 얘의 전자 배치를 써라.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만 써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렇게. 첫 번째 S오비탈에 2개, 두 번째 S오비탈에 2개, 두 번째 p오비탈에 몇 개? 2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NL 샵이 두 번째 p오비탈 2개 이런 뜻이죠.
앞에는 주양자수,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갖고 있는 오비탈의 모양, 그리고 그 안에 실제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쓰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이 원소의 전자 배치를 써라. 얘가 답이에요. 전자 궤도 그림을 가지고 원소의 전자 배치를 표현하라. 그럼 이렇게 해야 답이에요. 아셨죠? 네, 그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3페이지 첫 번째 줄 궤도 함수 그림이라는 굵은 글씨 있어요. 그 밑에 줄 뭐래요? 각 궤도 함수에 대한 상자, 네모를 하든 동그라미를 하든 하고 그 다음에 전자와 그것의 스핀을 나타내는 화살표 윗방향이 얼마? 플러스 2분의 1, 아랫방향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성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표현법 하나로 여러분 쓰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셨죠?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2주기 만들기 첫 번째 줄 베타 원리는 하나의 궤도 함수에 몇 개 이상의 전자를 채울 수 없다? 2개 이상의 전자를 채울 수 없다. 304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줄 붕소 304페이지 첫 번째 줄이요. 붕소. 다음으로 가장 낮은 에너지 부준위는 EP이다. ES까지 채웠으니까 이제 EP에 들어가야 돼. P 부준위는 L이 얼마예요? 1. M 값은 뭐뭐뭐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얘 제일 앞에 있는 걸 뭐로 써요? 마이너스 1. 얘를 뭐로 써요? 0. 얘를 뭐로 생각해요? 1. 오비탈로 얘기하라면 얘는 P 뭐고요? EP X. 얘는 EP Y. 이거는 EP Z.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 밑에 줄, 그 옆에 EP 부준위의 세 궤도 함수는 같은 에너지를 갖는데 이는 붕소의 다섯 번째 전자는 실제로 EP 궤도 함수의 어떤 하나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방세계 중에 어디 들어가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의상 상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하자. 마이너스 1, 0, 1 관리상 왼쪽에서 시작하고 다섯 번째 전자를 마이너스 1 궤도 함수에 넣는다. 4. 탄소. 전자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소의 여섯 번째 전자는 비어있는 EP 궤도 함수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즉 홀전자 개수가 많아지게 들어가는데 그 줄 제일 끝에 실험은 이 전자의 스핀이 다른 EP 전자의 스핀과 어떻다고요? 평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훈트의 규칙에 좋은 예가 된다. 같은 에너지의 궤도 함수들이 있으면 가장 낮은 에너지의 전자 배치는 평행한 스핀을 갖는 홀전자 수가 뭐가 되는 거다? 최대가 되는 거다. 산소까지 했죠. 이 문제를 보시면 예제가요. 보세요. 플로르의 세 번째랑 여덟 번째 전자에 뭘 쓰라 그랬어요? 양자수를 쓰래요. 플로르는 몇 번이에요? 9번. 1S에 전자 몇 개? 2개. 2S에 몇 개? 하나, 둘. 몇 번째 전자? 세 번째. 이 전자예요, 이 전자. 양자수를 써라. 뭐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풀었을 때 나오는 네 개의 해. 그죠? 얘의 이 위치, 얘가 어떤 식의 파동을 구성하는지를 지정하는 값이잖아요. 숫자 몇 개로 구성돼요? 네 개. 몇 번째 껍데기야? n이 얼마야? 2. s오비탈이니까 L은 0. L이 0이면 M은 항상 0. 그 다음에 방향이 아래예요, 위에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그죠? 양자수 쓰라는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전자. 그 다음에 EP에 5, 6, 7, 그 다음에 8. 몇 번째 전자 쓰라 그랬어요? 8번째. 그럼 뭐예요, 얘는? 몇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무슨 오비탈? P. P라는 건 L이 얼마요? 1. 그죠? 첫 번째 방이니까 얼마로 쓰기로 약속했어요? 마이너스 1. 윗방향, 아랫방향? 아랫방향.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으면 플로우로 전자 배치가 완성인데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실래요? 이러한 양자수를 가진 전자를 마지막 전자로 하는 원자는 누구게? 이런 양자수를 가졌다는 건 누구예요? 전자 누구 지정하는 거야? 얘를 마지막으로 하는 애가 누구냐고? 산소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바꿔서도 나올 수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양자수가 의미하는 건 저렇게 전자 자체가 어떤 오비탈에서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305페이지 3주기 만들기. 3주기를 만들 때는 세 번째 주기는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지죠. 왜? 껍데기가 3개잖아. 세 번째 껍데기는 누구까지도 있으니까.
D 오비탈도 있으니까. 두 번째 줄. N이 3인 준위가 3S, 3P, 3D 부준위로 나눠지지만 3주기는 누구랑 누기? 3S하고 3P만 채운다. 왜? 바로 보게 될 것이지만 3D는 몇 번째에 채워진다? 네 번째에 채워진다. 그 밑에 두 번째 까만 동그라미요. 요약된 전자 배치는 바로 앞 불활성 기체의 원소 기호를 그것의 배치를 나타내기 위해 대괄호 안에 쓰고 나머지를 써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주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원자가 몇 개, 전자가 몇 개? 12개. 그러면 1S 2개, 2S 2개, 2P 6개 하고 3S에 2개거든요. 근데 3주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누가 깔려 있어? 1S 2개, 2S 2개, 2P 6개. 즉 이 10개는 다 기본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네가 몇 번? 10번. 누구의? 네온의 전자 배치예요. 그래서 이 주기 바로 앞에 있는 비활성 기체가 네온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온 해서 대괄호 하면 요 부분이 의미하는 게 1S 2개, 2S 2개, 2P 6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얘네를 축약해서 쓰고 나머지 제일 바깥 껍데기만 써줘도 된다. 이걸 뭐라 부른다? 축약된 전자배치라고 부른다. 여태까지의 예제들이나 시험 문제를 보면 해마다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42번 몰리브덴, 43번 테크네튬, 80번 순, 82번 납 이런 게 많이 나와요. 80번이면 80번의 앞쪽 바로 앞에 있는 비활성 기체가 누군지 아세요? 알 턱이 없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앞에 비활성 전자기체가 축약형으로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몇 개 쭉 해보면 돼. 1S2, 2S2 쭉 해서 몇 개 될 때까지. 80개 될 때까지. 그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왔다니까? 그럼 니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실제로 80개까지 가려면요. 4F, 5D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4F가 먼저일까? 5D가 먼저일까? 평소에 안 했으니까. 왜? 평소에 내가 하는 게 여기까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가 나올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자 번호가 아주 많아질 때에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1S 쓰고 2S, 2P 각각 애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줄로 쓰잖아요. 한 줄로 써놓고 각 껍데기를 한 줄로 쓰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면서 생각하는 거죠. 3P 다음에 누구예요? 4S. 4S 다음에 누구예요? 3D. 그 다음에 4P 그리고 OS. 그 다음에 누구요? OS 4하면 4D, 5P, 6S가 먼저 들어가고 6S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4F. 80번까지 하면 4F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요 순서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의 전자 배치가 그렇다는 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06페이지 첫 번째 줄이요. 화학에서 중심 요점 중에 하나는 유사한 외부 전자 배치가 유사한 화학적 성질과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뭔 얘기하고 싶냐? 그 밑에 있는 까만 동그라미 3개가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리튬하고 소듐하고 그 밑에 포타슘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딴 거 없다. 앞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일 마지막 전자 배치가 2S1이면 3S1, 그 밑은 뭐다? 4S1 이렇게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배치들이 얘네들이 어떻다? 같은 족이면 같다. 그래서 걔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다 어떻다? 같다. 그 얘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세요. 4주기 만들기. 첫 번째 줄, 4주기는 D 궤도가 채워지는 전이 원소의 첫 계열이다. 사이스는 어떻게 생겼어요? 색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에너지들이, 전자들이 존재하는 확률密도 함수를 그려보면 얘가 누구예요? 사이스. 3D는 어떻게 생겼었죠? 3D는 그 D라는 애가 첫 번째나 두 번째 껍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 껍데기만 혼자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따라서 3D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 얘는 몇 번째 껍데기니까? 아무리 디오비탈이라 한들 껍데기 자체는 몇 번째니까? 세 번째. 얘는 몇 번째야? 네 번째. 그죠? 세 번째 껍데기니까 당연히 네 번째에 비해서 거리가 어때야 돼? 색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네 번째 껍데기는 어떤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랑 이렇게 세 번째랑 안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항상 핵에서부터 거리가 여기인 3D에 비해서 네 번째 애들은 핵 쪽에 가까운 부분에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되니까?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안정해져서 4S의 전자가 들어간다. 이걸 침투 효과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책에서 줄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자고요. 여기 밑에 줄칠 내용이 이거거든요. 1. 부준위 에너지에 대한 가려막기와 침투의 영향. 3D 부준위는 4주기에서 채워지지만 4S가 어떻게 된대요? 먼저 채워진대요. 왜 그래요? 채워지는 순서의 이 전화는 뭐 때문에 뭐랑 뭐 때문에? 가려막기랑 침투. 밑에 줄. 3D 전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내부에 채워진 1과 2준위 밖에서 보내므로 효과적으로 핵전하로부터 가려진다. 이 얘기예요. 3D는 제일 많이 존재할 부분이 여기인데 이건 첫 번째나 두 번째 껍데기보다 항상 바깥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계속 줄칠까요? 최외곽 4S 전자는 일부의 시간 동안 핵 가까이로 침투하고 그래서 더 큰 인력을 받는다. 여기요. 안쪽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 4S 궤도는 3D보다 약간 에너지가 어떻고 낮고 먼저 채워진다. 모든 주기에서 NS 부준위가 N-1D 부준위보다 항상 어떻다? 먼저 채워진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307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3. 반 채워져 있는 부준위와 채워진 부준위의 안정성.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면요. 이거 좀 보세요. 크로뮴하고 구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24번 크로뮴, 29번 구리. 24번 크롬 같은 경우는 24번 크롬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앞에 있는 애가 비활성 기체가 누구냐면 아르곤이 얘 바로 앞에 있어요. 아르곤은 몇 번? 18번. 그럼 전자 몇 개 남았어요? 6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S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누구에? 3D에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하겠지,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갖고 있는 자기장을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홀전자 몇 개짜리 자기장이 나와야 돼요? 홀전자 4개짜리 자기장이 나와야 되죠. 하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면 얘 가장 안정한 형태는 홀전자 몇 개? 6개짜리 자기장이 나와요. 아, 이상하구나. 어떻구나. 가장 안정한 원소 상태의 크로뮴은 여기 2개가 채워지고 4개가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5개, 즉 디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를 어떻게 하는 쪽으로? 똑같게 해주는 쪽으로 가는구나. 이 원소는 1에서 전이 원소예요. 왜? S하고 D에 있는 애가 다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 둘 다 어떠니까? 불안정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소듐, 즉 나트륨은 하늘이 무너져도 항상 산화수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 1. 칼슘은 항상 플러스 얼마? 2. 하지만 얘네는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6 다 돼요. 이게 전이원소의 특징이야. 제일 바깥 껍데기에 있는 전자는 안에 있는 D나 둘 다 반응에 참여할 수 있거든. 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실제로 지금 있잖아요. 제일 바깥 껍데기에 떨어지면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 그죠? 얘가 떨어져야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뭐짜리도 있어야 돼? 1짜리도 있어야 되지. 하지만 크로뮴은 플러스 1짜리 거의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안정한 상태는 맞는데 전자가 빠질 때는 얘한테 전자 뺏으려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겠죠. 그러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얘하고 얘, 즉 둘 다 처음에 시작이 어디 있을 거라고 믿어졌던 4S에 있을 거라고 믿어졌던 이 녀석들 2개가 빠졌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얘가 뭔가 에너지를 받거나 아니면 이게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되는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한 상태는 이 상태로 측정돼서 나오니까 이게 제일 안정하다. 왜 그러냐? 궤도를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궤도를 똑같은 개수의 전자가 채우는 게 안정한가 보다.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이래서 그런가 보다. 이 경향이 또 나타나요. 누구에서? 구리에서. 구리는 몇 번? 29번. 아르곤에 전자 배치했어요. 전자 몇 개? 18개. 이제 몇 개 남았어? 11개. 그러면 4S에 2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이론에 의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래야 될 것 같거든. 안 이렇더라고. 얘가 여기 가 있더라 이거죠. 오히려 4S를 하나로 비워놓고 3D를 꽉 채워주는 이런 형태로 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할 때 불안정한 D 오비탈을 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효과가 더 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왜 그래? 왜 걔가 효과가 더 커? 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이론 자체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D 오비탈, 방 5개짜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개수가 어떻게 되는 게 똑같이 채워지는 게 하나면 하나씩, 두 개면 두 개씩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게 안정성에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정도의 이론만 아시면 돼요. 그 내용이 줄친데 밑에 2줄 내려가세요. 대신 크롬은 4S의 전자 하나랑 3D의 5개를 가져서 두 부준이 모두 어떻게 채워진다? 반씩. 3줄 내려가세요. 그러나 대신 구리의 4S 부준이가 전자 몇 개로? 1개로 반이 차 있고 3D 부준이는 몇 개로? 10개로 채워진다. 크롬과 구리의 이 두 예외에서 반이 채워져 있거나 완전히 채워진 부준이는 예상외로 안정하다고 결론 내린다. 옆에 이 경향을 많은 다른 원소들에서 본다. 그죠? 이게 3D하고 4S만 이런 게 아니고요. 5S하고 4D에서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나서 309페이지 가시면 전자의 종류요. 최외각 전자라는 거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되게 배우시지 않았어요? 제일 바깥 껍데기의 전자 개수가 몇 개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최외각 전자라는 말도 배우고 원자가 전자라는 말도 배워요. 걔네 두 개는 둘 다 화학적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해서 두 개를 같은 걸로 많이 배우는데 사실 그 두 개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르곤의 최외각 전자는 몇 개? 최외각 전자라는 건 그냥 그 자체로 원문을 보면 아우터 쉘 일렉트론이에요. 바깥 껍데기에 있는 전자라고. 얘는 최외각 전자 몇 개? 8개. 얘 원자가 전자는 몇 개? 0개. 원자가 전자는 뭔데? 제일 바깥 껍데기에 있으면서 실제 뭐에? 화학적 반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아이. 그죠? 전이온소가 골 때리는 건 왜? 이러니까. 즉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제일 바깥 껍데기 4S뿐만 아니고 누구도 있으니까 3D에 있는 것도 다 참여하니까 그래서 골치 아프다 이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전이원소들은 시리즈로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각각 원소별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309페이지 전자의 종류 1. 내부 전자, 즉 코어 일렉트론이라고 얘기해요. 안에 있는 애들. 걔네는 밑에 줄, 그것들은 원자의 모든 낮은 에너지 준위를 채운다. 그러니까 안쪽 껍데기까지 채워지는 게 코어 일렉트론이에요. 이 외곽 전자, 이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신 최외곽 전자, 걔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높은 에너지,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 즉 제일 바깥 껍데기에 있는 전자들인데 얘네들이 다 원자가 전자냐? 그건 아니라 이거 18쪽에서는 달라요. 원자가 전자는 단어 자체가 밸런스 일렉트론이라 해서 실제로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하고요. 얘네는 화합물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밑에 줄. 주족 원소에서 원자가 전자는 외곽 전자이다. 그러니까 18쪽이 아닌 이상, 비활성 기체가 아닌 이상 주족 원소라는 건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신 1번에서 20번 있죠. 1쪽, 2쪽, 13쪽에서 17쪽까지 그런 애들한테서는 원자가 전자가 최외곽 전자랑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밑에 줄 전이 원소들에서는 외곽, 즉 제일 바깥 껍데기에 NS에 더해서 그 안쪽에 있는 N-1의 누구도 D도 원자가 전자들이며까지만 줄쳐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도 무슨 뭔가 딴 애들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이해 가시죠? 네, 예제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포타슘, 43번 뭐요? 테크네튬, 그 다음에 82번 누구요? 납.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조금 더 꼬고 싶다. 이렇게 나오지. 전자 배치를 해라. 이렇게. 그럼 82번까지 쭉 한다면 몇 개 빼야 돼? 4개 빼야지. 디오비탈이 있는지 생각해가면서 좀 빼야 되겠죠? 납을 일단 볼까요? 납은 몇 번이에요? 82번. 납의 전자 배치 보시죠. 1S에 몇 개? 2개. 2S에 몇 개? 2S에 몇 개? 2개. 2P에 몇 개? 6개. 2개, 6개. 3P 다음에 뭐해? 4S. 그 다음에 누구? 3D. 여기까지는 잘 한다니까 안 헷갈려. 그 다음에 누구예요? 4P. 그리고 누구? OS. OS 다음에 뭐에 들어가야 돼요?
4D. 그 다음에 누구요? OP. 이 다음에 얘들이 다 헷갈리더라고. OP 다음에 누구? 6S 들어가고 4 뭐에 들어가고? F. 아직 안 채워졌으니까. 그리고 누구? OD에 들어가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6P에서 2개가 빠져야 돼요. 네? 그러면 납 2+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납은 2+로 되게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납 2+면 어떻게 돼? 이게 6P에 2개만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돼. 걔는 없어지면 돼. 그래서 납 2+ 형태가 많이 보여요.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안 채워진 오비탈의 전자들이 빠지면 되거든요. 납 4+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6P의 전자 몇 개 빼고 2개 빼고 어디에서 몇 개 뺄까? OD에서 몇 개? 2개 더 빼야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가지 원자 성질의 경향성. 이 원자 성질 세 가지를 배울 때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게 뭐냐면 원자 반지름, 사이즈예요. 사이즈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챕터 9에 넘어가서 여러분이 배우는 화학 결합에서 얘네들 지금 세 가지 원자 성질의 경향성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원자의 크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더 중요한 건 이온화 에너지. 이 세 가지 원자 성질이 원자 크기,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라는 걸 해요. 근데 제가 화학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 뭐 꼽는다 그랬어요? 정전기적인 인력하고 전자 친화도라 그랬어요? 아니요. 뭐요? 전기 음성도.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훨씬 중요하고 전자 친화도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하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진짜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원자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시죠. 원자 크기를 가지고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이렇게 사이즈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걔네를 재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비금속 원소들의 경우는 비금속을 가지고 이원자 분자를 만들어요. F2나 Cl2나 이런 식으로 O2 이렇게 이원자 분자를 만들어서 핵하고 핵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해요? 반 쪼개기로 약속을 했어요. 물론 완전히 정확하다고 보긴 좀 어렵죠. 왜? 이렇게 공유결합해서 이원자 분자가 될 때는 가운데 전자구름이 어떻게 돼요? 겹쳐. 그죠?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얘가 완전히 맞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이 전자구름의 겹침에 대해서 그 오차를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재는 게 그나마 가장 정확하더라 이거죠. 왜? 아니면 이게 전자구름이잖아.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재는 게 제일 쉽고 안전한 방법이다 얘기하고요. 얘는 금속이요. 금속은 금속 결합하잖아요. 금속 결합 어떻게 하는데? 금속이 누굴 내놓고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자유전자랑 전자 내놓고 난 금속 양이온이 서로 붙는 게 뭐예요? 그게 금속 결합이죠. 그래서 이러한 금속에서는 특별히 딱 어디가 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금속의 경우는 금속, 고체 상태에 가장 압축된 금속을 가지고 핵하고 핵 사이의 거리에서 그거 어떻게 반 자르기로. 그럼 비활성 기체는? 비활성 기체는 결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비활성 기체도 어떻게 해야 돼? 걔네 가장 압축해서 가장 작은 어디에서? 부피에서 핵하고 핵 사이의 거리에서 그거 어떻게 해요? 반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312페이지 1. 금속 반지름. 금속 반지름은 원소의 결정에서 인접한 개별 원자들의 핵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의 반이다. 밑에 2. 공유결합 반지름. 대부분 비금속인 분자로 존재하는 원소에서 사용되며 공유결합 반지름은 결합된 원자들의 핵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의 반이다. 근데 얘네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주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 원소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는 원소들 얘기하는데 같은 요 파트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게 뭐예요? 같은 세로줄에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사이즈가 커져요. 왜 그럴까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뭐 얘기할 때? 가리움 효과 얘기할 때. 리튬이 있어. 그 밑에가 누구야? 소듐이야. 그 밑에가 누구야? 포타슘, 즉 칼륨이야. 얘네들 갖고 제가 얘기할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이즈가 어떻다? 커진다. 왜? 전자 껍질만 커져서? 아니, 그거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껍질도 커지지만 얘도 안에가 플러스 3인데 플러스 11, 플러스 19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도 어떻다 그랬어?
많아진다 그랬죠. 근데 양성자 개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제일 바깥 껍데기를 당기는 힘을 뭐라고 불러요? 유효핵전화. 저번 시간에 했어요. 원자의 크기 봅시다. 원자의 크기에서 일단 공유결합 반지름까지는 줄 치셨죠? 공유결합 반지름, 금속 반지름하고 공유결합 반지름 줄 치셨죠? 네, 그 밑에 주족 원소 1n의 변화, 주 양자수가 증가함에 따라까지가 주치시고요. 그 밑에 원자 크기는 커진다. 주 양자수가 증가한다는 껍질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밑에 이 Z 이펙트의 변화, 이게 뭐라고요? 유효핵전하가 증가함에 따라 외곽 전자가 원자핵에 더 가까이 끌어당겨진다. 따라서 원자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원자 사이즈의 결과가 나오는 게 여기서요. 이거 보세요. 얘네는 다 몇 주기야? 얘는 다 몇 주기야? 2주기요. 얘네가 다 2주기이기 때문에 점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그 양성자수가 증가한다는 거 지금 배웠잖아. 멋진 얘기로 얘기해야지. 유효 핵전하가 증가해서 뭐는 똑같은데 전자 껍질수는 어떤데? 같은데. 이해 가시죠? 똑같은 2주기면 전자 껍질은 다 몇 개야? 2개야. 껍질은 2개인데 안에서 당기는 힘,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돼요? 양성자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유효 핵전하가 커져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줄침대 밑으로 3줄 내려가세요. 1. 족에서 내려갈수록 누가 주도한다? N이 주도한다. 3줄 더 내려가실래요? 원자 반지름은 일반적으로 한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진다. 그 밑에 줄, 주기에서는 Z 이펙트가 주도한다. 4줄 내려가세요. 한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예제에서 얘네들의 사이즈를 갖고 비교하여라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한테 주기율표를 주고 시작할 거예요. 주기율표를 줬을 때 같은 세로줄에서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요? 커지고요. 같은 가로줄에서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그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낼 땐 주기율표를 다 줘야 되니까 만약에 저렇게 원자 반지름이나 사이즈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보통 몇 번에서 몇 번 사이에서 나올까요? 1번에서 20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그 범위 안에서 경향성만 알고 계시면 돼요. 314페이지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 그 앞에 별표 3개 붙여놓으시죠. 이온화 에너지는요,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온화 에너지 정의, 그 옆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1몰에 뭐에서? 무슨 상태의 원자래요? 기체 상태의 원자나 이온, 1몰에서 1몰의 전자를 어떻게 할 때? 완전히 제거할 때. 이거 완전히 띄어서 이 제거한다는 건 무한대의 거리로 갖고 뽑아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에너지이다. 보세요. 얘가 소듐이야. 소듐이라면 얘는 금속이잖아. 금속이니까 전자 버리는 걸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해. 그러나 그 전자 버리는 걸 좋아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얘한테서 전자 띄는 게 에너지가 500이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플로울이야. 얘한테서 전자 띄는데 에너지는 3000. 이렇다는 얘기예요. 즉 어차피 얘도 아무리 금속이라 하더라도 내 전자 내 거잖아 원래. 근데 멀쩡하게 갖고 있던 전자를 옆에 있는 딴 사람이 뺏는단 말이에요. 다른 원자가. 그러려면 무조건 에너지는 어때요? 필요해요. 단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는, 금속은 그나마 전자가 하나 아니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만 들어가도 되지만 비금속은 전자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갖고 오려는 쪽이기 때문에 얘에 있는 전자를 뺐을 땐 에너지가 어떻다? 더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온화 에너지는 언제나 음수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양수, 줄침대 밑에 줄이요. 에너지가 걔로 유입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를 뺏기 위해서 에너지가 꼭 필요해.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흡열 반응의 H처럼 항상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를 갔을 때 제1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보세요. 이온화 에너지 갖고 얘기를 할 때 실제로요. 이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대한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이온화 에너지의 공이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 사실은 베릴륨과 붕소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s오비탈, 두 번째 껍데기가 s오비탈, p오비탈로 분리된다는 생각이 없었던 보어 시대는요. 베릴륨은 몇 번? 4번. 첫 번째 껍데기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 2개. 이렇다고 생각했어요. 붕소는 몇 번? 5번. 얘네는 같은 주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니까 사이즈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첫 번째 껍데기 2개, 두 번째 껍데기 몇 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그죠? 사이즈도 더 작고, 그리고 유효 획전화도 얘는 바깥에 있는 거 땡기는데 플러스 2가 땡기는데 얘는 바깥에 걸 플러스 얼마가 땡겨? 3이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얘 띄는 게 이거 띄는 것보다 당연히 어떻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졌거든요. 그잖아. 사이즈도 더 작아. 유효 획전화도 더 커. 그죠? 그래서 얘 뜨는 게 당연히 어려웠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얘네 기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전자를 띄워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를 각 크기를 비교하니까 얘가 더 크더라는 거지. 이온화 에너지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은 껍데기에 있으면 유효 획전화도 크고 사이즈도 작은데 얘께 분명히 띄기가 어려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더 쉽더라고.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 탄력을 받아서 훨씬 더 근거가 생기는 게 이 s오비탈과 p오비탈, 즉 두 번째 껍데기가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구나.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베릴륨 걸 띄는 건 꽉 채워진 s오비탈을 뽀개겠다는 얘기고 붕소 거를 띄는 건 하나만 있어서 안 그래도 불안정했던 p오비탈의 전자를 없애고 꽉 채워진 s오비탈을 남기겠다는 얘기구나. 아, 뭐가 더 쉽겠구나. 이게 더 쉬운 게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S하고 P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사실 가장 실험적으로 잘 보여주는 애예요. 그거에 대한 예가 여기 또 있어요. 7번 질소, 8번 산소. 7번보다 8번으로 가면 사이즈가 더 작아지거든요. 유효액전화도 얘는 양성자 7개인데 8개니까 이게 더 유효액전화가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 거를 띄는 게 더 쉬워. 왜 그럴까? 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까 크롬과 구리의 예에서 봤듯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애들은 개수가 어떻게 들어있는 게 좋구나? 같게 들어있는 게 좋구나. 근데 질소에서 끄집어낸다는 건 하나씩 똑같이 들어있던 시스템을 어그러뜨린다는 얘기구나. 근데 산소에서 끄집어낸다는 건 얘만 없어지면 하나씩 똑같이 들어있는 무슨 시스템이 되니까? 안정한 시스템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뽑는 게 어떻구나? 더 쉽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보시죠. 베릴륨하고 붕소, 질소하고 산소. 이게 그 다음 주기에서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그 다음에 누구요? 인과 황.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전현상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같은 주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같은 주기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전자 띄기가 어려워야 돼요. 핵에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전자 띄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커지는 게 정상인데 중간중간 이렇게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역전되는 파트가 생긴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s오비탈과 p오비탈, 즉 각각 실제 오비탈 내의 전자 배치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거는 제1 이온화 에너지, 즉 첫 번째 전자 띌 때만 얘기하는 거고요. 베릴륨에 이게 I2가 이오니제이션 에너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1. 첫 번째 전자를 띄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얘는 베릴륨 뭐가 되고요?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전자 하나가 나오겠죠. 베릴륨 플러스 1에다가 여기에 I2예요. 몇 번째?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해요? 더 띄자는 얘기잖아. 베릴륨 플러스 1에서 전자를 더 띄면 베릴륨 뭐가 될까? 2 플러스가 되겠죠. 전자 하나가 또 나와. 베릴륨 2 플러스에다가 내가 I2, 즉 제3 이온화 에너지를 주면 베릴륨 얼마가 되고 3 플러스가 되고 전자 하나가 또 나오겠지. 밑으로 갈수록 같은 원자 내에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점점 값이 작아질까요? 점점 커질까요? 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커지지. 왜 커질까? 뭐가 줄어서요? 가리움 효과가 줄어들어서. 네,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적으로 유효액전화가 많아져서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이거예요. 가림 효과가 줄어들어서 그 내용이 결국 뭐냐면 나는 뭐야? 중성이지. 중성인 나한테서 전자 뺐을 때 에너지 필요했어. 나는 뭐야? 플러스 1. 이미 나는 전자가 남아돌아 이미 부족해. 이미 전자가 하나 부족한 화학 종이에요. 가뜩이나 전자가 부족해. 안 그래도 전자가 부족한데 여기서 전자를 또 뽑아. 할라 그래요? 안 할라 그래요? 안 할라 그래. 그래서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항상 커져요. 항상 커지는데 걔네도 상황이 바뀌더라 이거지. 어떻게? 베릴륨의 첫 번째 이온 에너지 이건 상대값이에요. 상대적으로 값을 봤을 때 얘를 0.9라 생각하면 두 번째 거 띄는데 1.76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세 번째 거 칠 때는 14.85, 1.76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값으로 팍 뛰어버린다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겠냐 이거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뭐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나마 띄기 쉬운데 세 번째부터는 정말 어려워. 왜? 전자 배치를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야? 두 번째 껍데기. 제일 어디야? 마지막 껍데기야. 세 번째 거는 이제 어느 껍데기로? 안에 코어 일렉트론, 즉 내부 껍데기로 들어오는 거죠. 얘는 빼앗길라 그래? 안 빼앗길라 그래? 안 빼앗길라 그래. 이해가시죠? 이래서 갑작스러운 이온화 에너지의 급등을 가지고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다? 아, 얘가 몇 쪽 원소구나. 이렇게. 이런 이온화 에너지의 변화를 갖는 3주기 원소가 누군지를 찾으세요. 이랬어. 3주기니까 여러분이 1번에서 20번 내에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 답이 있을 거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뛰는데 1000, 두 번째 뛰는데 1900이야. 아, 하나보다 두 개 뛰는데 좀 더 많이 들어가네. 세 개 뛰는데 2900, 4900, 6200. 여기까지는 그나마 변화의 양상을 보니까 1000이나 뭐 1000 조금 넘게, 조금 모자라게 거기에서 이렇게 변화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일로 갔더니 전자 하나를 더 뛰는 건데 6000에서 22000으로 가니까 3배 이상 확 하고 뛰잖아요. 아, 얘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몇 개 있겠구나. 5개 있나 보구나. 3주기인데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5개니까 그 아이는 누구겠구나? 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온화 에너지는 그래서 제1 이온화 에너지를 갖고 각 주기 내에서 실제 원소들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원자 자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꼭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이온화 에너지 우리 어디까지 줄 쳤어요? 별표만 붙였어요? 아니, 처음에 줄 쳤죠? 항상 양수이다까지 줄 치지 않았어요? 네, 315페이지 갈게요. 제1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세 번째 줄, 크기가 줄어들면 핵이 더 가깝기 때문에 전자를 제거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IE1은 증가한다. 두 줄 내려가세요. 1, 족에서 아래로. 주족에서 아래로 가면 N값이 증가해서 원자 크기도 어떻다? 증가한다. 세 줄 내려가시면 족에서 아래로 가면 이온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뭐 한다? 감소한다. 다섯 줄 내려가세요. 주기에서 가로질러. 주기를 가로질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Z 이펙트가 증가하고 원자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핵과 외곽 원자 간의 인력이 증가해서 전자는 제거하기가 더 어떻다? 어렵다. 이온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주기를 가로질러서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첫 번째 줄. 주기 2와 3에서 3족, 그러니까 13족 원소인 붕소와 알루미늄은 그 옆에 있는 베릴륨, 마그네슘에 비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확 떨어져요. 그죠? SO비탈과 PO비탈의 차이이고요. 그 밑에 세 줄 내려가시면 주기 2와 3에서 16족 원소인 산소와 황에서 옆에 있던 질소나 인보다 확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죠? 얘네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317페이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주어진 원소에서 IE1, IE2 등은 각 전자들이 더 큰 양전하를 가진 이온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증가한다. 이 증가는 안에 있는 내부, 즉 코어 일렉트론을 떼어내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곽, 즉 원자과 전자가 제거된 후에 막대한 급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서 318페이지 가시면 전자 친화도의 경향성. 전자 친화도라는 건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보세요.
전자친화도는요. 아까 이온화는 정의가 뭐였어요? 얘가 반드시 무슨 상태여야 돼? 고체나 액체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이온화 에너지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챕터 9에 가면 격자 에너지 이런 거 배우셔야 되거든요. 이온화 에너지는 반드시 얘가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인 얘한테서 전자를 뺏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전자친화도는 그거 아니고요. 그냥 전자를 기체 상태인 얘한테 어거지로 갖다 주는 거야. 전자를. 줬을 때 얘가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놓을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전자 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해졌다, 안정해졌다? 전자를 줬는데 얘가 에너지를 내놨다니까? 그럼 얘가 전자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안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만약에 비활성 기체야. 그러면 제일 바깥 껍데기가 꽉 채워졌지. 근데 내가 어거지로 얘한테 전자를 줘.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더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그럴 때는 에너지를 전자 주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럴 때는 흡열 반응이기도 해요. 왜? 전자 주는 것 자체가 얘가 불안정해져야 되는 시스템이라서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전자 친화도는요. 즉 멀쩡한 애한테 전자를 줬을 때 걔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변화인 전자 친화도는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금속인 봐봐요. 소듐. 얘는 세 번째 껍데기 S오비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내가 금속이긴 해. 근데 하나가 더 들어왔어. 그럼 S오비탈이 꽉 어떻게 돼? 차지죠. 채워지니까 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원자들은 다 전자친화도, 전자를 받았을 때 전자친화도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조금이라도 안정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야. 그 값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 보시는 비활성 기체 아이들은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비활성 기체들은 다 뭐예요? 플러스예요. 무슨 뜻이에요? 전자를 받으려고 한다, 안 받으려고 한다? 안 받으려고. 얘가 에너지가 플러스라는 건 내가 열을 흡수, 즉 흡열 반응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자친화도 이 내용에서요. 비활성 기체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플러스인 유일한 애가 있어요. 얘만. 나머지는 거의 다 마이너스거나 0인데 얘만 플러스예요. 왜 이러냐 이거지. 얘는 아까 본 대로 이 시스템이라서. 질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P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야? 3개. 이게 너무 좋다니까? 왜? 에너지 레벨이 같은 애들은 전자 개수도 어떤 게 좋으니까? 같은 게 좋으니까. 빼앗기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도 누구보다 컸어? 산소보다 컸어. 전자 받으려 그래요? 아니. 받으면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니까? 어그러지잖아. 그죠? 그래서 질소는 전자 받으려 해요? 안 받으려 해요? 안 받으려 해요. 거의 여기 있는 대부분 아이들이 다 마이너스인데 질소만 뭐예요? 플러스예요. 그러면 밑에 2는 질소랑 똑같잖아. 3주기라는 주기만 다르고. 근데 그러면 인도 똑같이 3P의 전자 3개잖아.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는 어때요?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왜 질소만 특이하게 더 완전 플러스가 될까요? 전자친화도는 뭔데? 멀쩡한 애한테 전자를 어떻게 했을 때? 줬을 때잖아. 2주기하고 3주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2주기는 무슨 오비탈에서 끝나? P, 3은 뭐 어디 있어요? D, 뭔 얘기예요? 사이즈가 2주기는 너무 어때요? 작아. 그래서 얘한테 전자를 줬을 때 지들끼리 뭐도 많이 작용해요. 반발력도. 그죠? 3주기에 비해서는 그 파트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보세요. 제2, 2차 전자친화도라는 건 뭐예요? 어떤 X라는 애한테 전자를 줬을 때 얘가 X-가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 이게 전자친화도예요. 그래서 전자친화도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이거는 얘가 발열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X라는 애가 이때 실제로는 델타 H. X-라는 애가 전자를 받아요. 이렇게 돼서 X2-가 돼. 이때의 EA2는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뭐야? 양수요? 음수요? 왜? 화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 2개. 뭐? 정전기적인 힘, 전기, 음성도. 얘 이미 무슨 이온이야? 음이온. 이미 마이너스인데 거기다 뭘 더 갖다 주겠대? 마이너스를. 죽었다 깨도 받으려고 그래? 안 받으려고 그래?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얘는 엄청난 에너지를 주면서 어거지로 가서 붙여야 돼. 니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 뭐해서? ATP가 뭐야? ATP. 갑자기 생물로 왜 가냐고? ATP 뭔데? ATP 뭔데?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이렇게 배우죠? 아데노신이 있어요. 포스페이트가 뭔데? 인산. 인산이 어떻게? 하나, 둘, 인산 PI로 보통 쓰거든요. 하나, 둘, 어떻게 해요? 세 개. 이게 아데노신 뭐예요? 트리포스페이트. 이렇게 하면 ADP. 그죠? ADP에서 어디로 간대요? ATP로 간대요. 인산 어떻게 생겼는데? H3PO4. 여러분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이런 화합물로 존재할까요? 이온으로 존재할까요? 니들 몸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이온으로. 왜? 극성 용매인 물에 녹기 쉽게. 이온으로 존재하니까 인산도 H2PO4 마이너스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 뭐예요? 마이너스. 얘 뭐예요? 마이너스. 얘도 뭐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얘네들을 ADP에서 인산이 붙어서 ATP로 가는 이 과정, 이 결합을 그 단어는 들었을걸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 그죠? 그런 단어는 되게 많이 듣죠. 왜 그래요? 얘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할라 그래? 안 할라 그래? 안 할라 그래. 어거지로 갖다 끼워줘야 되거든.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여러분 어디서 얻어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 니들 어디서 얻어? 포도당 쪼개잖아. 포도당 쪼개서 이거 에너지 얻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 에너지가 ATP에 가 있어요. ATP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나름 불안정해. 왜? 어거지로 갖다 붙여놨으니까. 그러니 이 ATP가 몸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말할 때 성대 떨림, 그죠? 손짓으로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다 근육에서 무슨 상태로? 얘가 가만히 있어 쪼개져. 그러면서 바깥으로 뭐로 나와요? 에너지로 나와요. 일단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시스템도 다 뭐예요? 다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전기적인 반발력, 전기 음성도 걔네를 알면 거의 대부분의 생체 내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이 설명 가능해요. 아셨죠? 제가 왜 고에너지 인산결합인지 아시겠죠? 318페이지 첫 번째 줄. 나 5분만 더 하면 끝날 거야. 정신 좀 차려봐. 전자친화도는 1몰의 전자를 1몰의 기체 원자나 이온에 더하는 데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이다. 그 밑에 식이 하나 있고 식 밑에 두 번째 줄. 대부분의 경우 발열 반응의 델타 H가 음수인 것처럼 이 A1은 뭐다? 음수이다. 즉 에너지가 뭐 된대? 방출된다. 그러나 제2 전자 친화도는 항상 뭔 수래? 양수. 왜? 정전기적 반발력을 극복하고 음이온에 다른 전자를 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만 돼? 흡수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1. 반응성이 있는 비금속 16쪽, 17쪽 이런 애들은 전자 빼앗기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한두 개만 더 받으면 얘는 오케이거든. 그래서 높은 이온화 에너지와 높은 음의 EA를 갖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라고. 전자를 받았을 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무지하게 안정해진다고. 이 뜻이에요. 그 밑에 2. 반응성이 있는 금속 1족과 2족은 낮은 이온화 에너지랑 약간 이건 뭐예요? 발열은 발열인데 아주 값이 작은 이런 전자 친화도를 갖는다 이거죠. 이해하시죠?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